하나님 앞에서 모든 종교는 평등하다. 그런데 기독교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유대교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슬람교만 핵무기를 못 가지게 하느냐? 어디 성경에 핵무기는 기독교와 유대교만 가지고 있고 이슬람교만 가지지 말라는 내용이 어디 있느냐? 이건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보건데 이거 평등하다고 보느냐? 평등성, 기독교인들의 평등 문제를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 제가 이 시간에는 최근 이제 우리 한반도에 조성되어 있는 이런 북한 문제를 이제 이야기 앞서서 우리 북한이라는 이 실체를 어떻게 이해하겠는가라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현 핵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 최근에 이제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2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가 느낀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특징적인 것은 대한민국에서 보는 북한, 이 북한이라는 이런 나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전쟁을 끊어 있는 북한과 또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라는 실체를 어떻게 이해하겠는가라는 것을 이제 제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최근 북한에 다녀온 분이 이제 찍어서 전시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 사람들은 아침 출근 시간에는 지하철을 타고 이제 일터로 가고 또 일이 끝나면 이렇게 호프집에 모여서 이제 친구들하고 맥주도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진을 보면서 과연 지금의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북한이겠는가? 또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평양은 서울과 별반 다를 바 없겠는가? 라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합니다. 과연 북한은 어떤 사회일까? 북한이 어떤 사회라는 걸 이제 알자면 이 세상에 어떠한 형태의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대한민국처럼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국가 전립의 기초를 이상하게 세우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선 종교를 국가 전립의 기초로 삼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부 이슬람교 국가들은 국가 전립의 기초를 종교로 삼고 있습니다. 국가 명칭 자체도 이란 이슬람 공화국 이렇게 이제 달고 있습니다. 또 일부 나라들은 국가 전립의 기초를 이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산국가들입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크 혁명이 승리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이념을 기초로 삼고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레닌이라는 사람이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도입해서 결국은 이념이라는 나라가 이념을 기초로 삼는 나라들이 이 세상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알 것은 뭐냐? 그러면 북한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 이겁니다. 북한은 이념을 존재의 기초로 삼고 있느냐? 아니면 종교를 존재의 기초로 삼고 있느냐? 북한은 어디에 속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북한은 이념을 존재 전립의 기초로 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대학들에서는 현실적으로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념에 기초한 나라다. 그래서 북한을 분류할 때 어디에 속하느냐 할 때 북한을 이념을 전제전립의 기초로 삼고 있는 이념주의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대한민국 정치적인 문제로 나왔을 때는 결국은 대북 정책을 놓고 좌와 우가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좌익 쪽에서는 저들이 자익적인 사상의 견지의 제일 끝에 있는 것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이념적인 견지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북한은 이념 국가인가? 라는 것을
이제부터 제가 몇 가지 신뢰를 들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론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기둥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수단, 말하자면 토지, 공장, 이런 생산수단을 모조리 국가가 몰수해서 사회적 소유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이렇게 생산수단을 국가의 소유로 만들어 놓고 인간이 평등을 실현하자면 상속과 세습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돼서 세습 상속 반대와 생산수단의 전 사회적 소유란 이 두 가지 기둥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 이념 국가인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부터 우리가 과연 여기 이러한 이념 국가들과 북한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북한의 종교 정책을 통해서 과연 북한의 이념 국가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봉수교회, 북한에 있는 교회당의 한 장면을 먼저 보고 제가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보신 것이 봉수교회당의 한 장면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북한을 다녀온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북한에는 절대 종교의 자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내에서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파와 신앙의 자유가 없다는 파가 지금 한국 내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는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없는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합니다.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왜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느냐? 우선 북한은 헌법에 북한 주민들은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 또 현실적으로 북한에 가보니 봉수교회당 칠걸교회와 같은 교회당이 현실적으로 있고 거기에 가보니 교인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걸 놓고 볼 때는 이건 유물론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론 안에는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공산국가들에서 공통점은 뭐냐? 종교를 탄압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종교를 탄압하는 정도가 아니라 북한은 종교를 말살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를 탄압한 거하고 기독교를 말살한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동유럽이나 또 이전 소련이 시대였던 모스크바나 또 중국이나 베트남에 가보면 공산국가들과 또 이전 공산국가들이 있는데 그 나라 수도들에 가면 아직도 교회당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산 시스템 때도 교회당이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종교, 기독교를 탄압했다는 것은 교회당은 그대로 둬두고 거기서 목사님들이 복음을 하거나 또 교인들이 거기 교회당에 가서 자유롭게 종교 의식을 하지 못하도록 정권이 그것을 가로막고 간섭하고 한 것을 탄압이라고 합니다. 말살이라는 건 뭐냐? 말살이라는 것은 교회당 자체를 공권력이 들어가서 공산당이 들어가서 교회당 자체를 다 까버리고 목사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를 다 처형한 걸 말살이라고 합니다. 말살은 흔적 자체, 물리적인 흔적 자체를 없애버린 걸 말살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공산 국가들에서 종교를 이렇게 말살한 거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은 탄압을 했지만 말살은 안 했어요. 북한은 말살했습니다. 그러면 왜 북한은 탄압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종교를 말살했을까요?
왜? 이걸 우리가 왜 그러냐? 바로 북한은 김일성이라는 이 존재를 하느님보다 더 위에 놓기 위해서 결국은 말살해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 결국은 공산주의 이론에는 관념론이 들어갈 수 없는데 북한은 막스 레닌주의라는 공산주의 이론을 밀어내고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신격화했습니다. 전 세계 공산당 국가 규약, 공산당 규약에 공산당 지도자를 신처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라고 수령을 신격화해야 한다고 당 규약에 박아놓은 공산당 일당 하나도 없어요. 오직 북한 노동당만이 김일성을 수령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신으로 신격화해야 한다고 글로 완전히 당 규약에 성문화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공산주의로는 세습과 상속을 절대 반대합니다. 그런데 오직 북한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령은 신을 이용하며 그 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김씨 일가가 백두혈통만이 북한에서 신이 될 수 있다. 이걸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헌법에도 박아있고 당규약에도 박아있습니다. 이게 북한과 다른 나라들의 차이점입니다. 결국은 이런 견지에서 놓고 보면 북한의 시스템은 공산 시스템도 아니고 말하자면 인류 역사의 과정에서 신정 시스템이나 거의 비슷한 정치 시스템이다.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북한 사람이 집에서 조용히 성경책을 보고 있었어요. 성경책을 보고 있었는데 북한 보위원이 들어와서 잡았습니다. 네. 또 북한 사람이 뭐 원래 성경책을 가방에 넣고 어디로 가다가 가방을 검색당하면서 가방에서 성경책이 발견됐어요. 그럴 때 북한 사람들은 100명이면 100명이 잘못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빕니다. 네. 아이고 혹은 어떤 사람 이건 성경책이 이건 왜 내 가방에 들어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다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볼 때는 이거 탈북민들 증언을 들어보면 북한에서 성경책을 보거나 성경책을 믿거나 또 하늘을 믿으면 무조건 처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에서 일부 사람들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 왜? 북한에는 헌법에 신앙의 자유가 보장한다고 돼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성경을 보거나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잡히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할까요? 우리 한국 국민들 같으면 아니 헌법에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게 돼 있는데 내가 성경을 보고 하늘을 믿는다고 해서 왜 당국이 나를 탄압하느냐 라고 법의 근거에서 투쟁해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은 투쟁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북한 사람들은 왜 법이 우가하지 않을까요? 북한 사람들은 신앙의 문제에서 예? 요게 바로 북한의 특징입니다. 북한에는 두 개의 법 구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인간의 무리 이 집단을 통제하려면 법이 있어야 됩니다. 성문화된 법. 무조건 죽인다고 해서 사람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글로 써놓은 법이 있어야 사람은 그 법을 보고 인간이라는 이 집단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북한 법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헌법이라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왼쪽에 있는 헌법이라는 법이 있고 오른쪽 화면에 있는 것처럼 당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과 이 당율법이 항상 대칭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칭되느냐? 헌법에는 북한 국민들은 신앙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율법에는 어떻게 되느냐? 북한 주민들은 무조건 김일성이 만든 주체 사상만을 믿어야 되며 김일성만을 신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북한이라는 것은 헌법에 북한은 당이 영도하는 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헌법보다 당율법이 위에 있습니다. 이건 모두 북한 사람들이 다 알아요.
바로 당율법을 저렇게 손바닥만한 책에 만들어가지고 아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북한 사람들은 달달달달 외우게 합니다. 그렇게 북한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다 하나님을 믿다가 만약 잡혔다 하면 야 나는 당율법을 보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잡혀갈 것이다. 이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특이한 법률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북한이 이상하게도 1988년도에 봉수교회당이라는 걸 지어요. 김일성이가 갑자기 198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강부들을 모아놓고 자 이거 빨리 봉수교회당도 짓고 시골교회도 짓고 장춘성당 가톨릭도 짓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한 10년 내에 교회당 주요 도시들마다 한 10개 짓자. 김일성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종교를 아예 흔적조차 막살했던 김일성이가 왜 갑자기 88년도에 들어서면서 부랴부랴 교회당을 짓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이 사진들이 제일 먼저 88년도에 김일성이가 지었던 봉수교회당이고 그 후에 2005년도에 한국 교회들로부터 자금을 후원받아가지고 원래 초라했던 봉수교회당을 허물고 다시 2008년도에 이렇게 크게 봉수교회당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종교를 철저히 탄압했던 김일성이가 갑자기 80년대 말에 교회당을 짓기로 결심한 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980년대 말부터 한국에서는 민주화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민주화운동에 한국의 여러 종교단체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참가합니다. 이걸 김일성이가 탁 들여다봤어요. 김일성은 한국을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통일 전선 전략이라는 걸 펴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자면 이 적화 통일을 시키려면 노동자와 농민과 같은 이런 공산주의 이념에 기초한 동맹자뿐만 아니라 종교인들과 청년학생, 지식인 이걸 다 북한 편으로 끌어야 되는데 종교인들을 북한에 데려다가 친북 세력으로 만들자고 보니까 북한에 교회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목사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부랴부랴 80년대 말 민주화운동이 시작됨과 동시에 교회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88 올림픽과 관련되어 있어요. 바로 이런 교회당을 짓기 시작한 모든 것은 바로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88 올림픽이 시작되니까 처음에 김일성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88 올림픽을 무조건 중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중지시키겠냐? 방법은 다른 거 없다.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해서 88 서울 올림픽에 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칼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칼기 사건은 역효과를 가져와요. 이렇게 칼기가 떨어져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자 오히려 88 올림픽에 가지 않으려고 했던 많은 나라들이 더 반발심이 생겨서 더 88 올림픽에 갈 입장을 열이 표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황한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은 88 올림픽에 대항해서 1989년도에 세계 청년학생 축전이라는 걸 북한에서 개최합니다. 전 세계 청년학생들과 대학생들은 모조리 북한에 다 불러다가 그들을 친북 세력으로 만든다.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왜 북한을 처음으로 전 세계에 열고 외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데려다가 북한을 보여주자고 하니까 제일 허점이 뭐냐? 종교를 말살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기독교 국가들에서 대학생이 와서 평양에 와서 제일 먼저 찾을 게 뭡니까? 교회당이 있느냐? 십자가가 있느냐? 이것부터인데 평양에 교회당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만약 북한이 종교를 말살했다는 이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88 올림픽에 대항해서 주최하려고 했던 세계 청년학생 축전장이 북한의 기독교 말살 성토장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교회당을 지어라. 그래서 88년도에 북한은 급기야 교회당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당을 건설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김일성이가 주요 도시들마다 멋있는 교회당을 하나씩 건설해서 외국인들이 오면 내가 종교를 말살했다는 것은 거짓 미국이 만들어낸 거짓 소문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선전하라. 그래서 그때 88년에 김일성은 교회당을 10개를 건설할 걸 계획합니다.
그런데 88년대 봉수교회당과 칠걸교회당이 나온 이후 오늘 현재까지 30년이 지났지만 북한에서는 기독교 교회당이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건설한 봉수교회당과 칠걸교회당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매 10개를 건설하려던 김일성의 계획은 이 2개를 건설하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바로 여기에 아주 의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네. 자, 김일성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김일성은 북한에서 유명한 기독교 집안 출신입니다. 김일성은 자기 친편, 외편 다 유명한 기독교 집안 출신입니다. 김일성의 외할아버지 강동욱은 칠걸에서 유명한 장로였으며 외편의 대다수 다 어르신들은 다 목사 혹은 장로였습니다. 김일성의 아버지 김일성은 평양 숭실중학교는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이 숭실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김일성이 아이 때부터 중학교 시절 전 기간에 찾아다닌 아버지 동료들은 다 목사님들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일성이가 김일림 육문중학교에 가서 중학교를 다닐 때 거기서 김일성이를 공부하도록 후원해 준 분이 바로 손종도 목사라고 기독교 목사입니다. 이렇게 김일성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은 다 기독교 목사님들이나 장로들이었어요. 따라서도 성경책은 아마 거의 다 암송하다시피 할 것입니다. 아이 때 부모님들을 따라서 주일이면 꼭꼭 교회당에 갔습니다. 김일성이가. 네. 그래서 너무나 종교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교회당을 10개 지라고 할 때 무슨 말을 한가면 단번에 10개를 짓지 말고 먼저 봉수교회당과 칠걸교회를 지어놓고 우선 첫째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조용히 지켜봐라. 그리고 비록 북한 70년 동안 종교를 김일성이가 말살했지만은 지하에 들어가 있는 신도들이 진짜 하느님을 버렸는지 버리지 않았는지 알아보아라. 이런 지시를 줍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교회당을 진 다음 북한 보위부가 봉수교회당 주변에 은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회당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자, 아까 여러분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가짜 교인들을 교회당을 운영하자니까 가짜 교인들을 교회당에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로 교인들을 만들 것이냐? 교회당 주변에서 제일 악질 빨갱이 집안 여성들로 교인들을 묶습니다. 가짜 오용 반제 교인들. 그래서 그런 여성들을 몇십 명 모아놓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북한에서 남조선이라고 하죠. 네, 남조선에서 이제 목사님들도 오고 외국에서 대단들도 오는데 그들 앞에서 당신들은 교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단번에 이렇게 교인이라는 걸 보여주자면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무조건 교회당에 나와서 당에서 파견한 목사님이 읽는 성경책도 듣고 성가도 배우고 해야 된다. 그래서 몇십 명의 여성들을 모집했는데 여러분 북한에서 일요일날 교회당에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여성들이 평일에 직장 다니면서 힘들게 일하다가 일요일 하루 쉬는 날 뭐 집안도 청소해야지 빨래도 해야지 뭐 할 일이 대사 같은데 아침 10시면 교회당에 나오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막 짜증나고 안 나오죠 잘. 그러니까 교회당 이 목사님 이 설교탁에는 성경책이 있는 게 아니라 출석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다 모으면 일본부터 출석되는 거야. 기복순, 최순실 뭐쫙 쓸 거예요. 그리고 만약 안 왔다 하면 야 빨리 가서 찾아와 내려와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출석부를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 오면 그 다음에 성가도 배워주고 목사님이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가짜 교회를 지금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몇 달 지났는데 지금 당에서 지금 지켜보고 이 여성들이 과연 그 빨간 물만 들어있는 머리에 혹시 기독교 성경 내용이 들어가지 않느냐 들여다보는데 몇 달 동안 눈여겨보니까 당 목사가 이 출석을 그을 필요가 없어요. 붙잡아 보면 쫙 다 있습니다. 북한에 이런 일이 없는데 출석을 고요만 하고 출석을 굳지 않아도 시간 되면 다 모이는 겁니다. 너무 이상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출석을 굳지 않아도 이 여성들이
아침 10시 되면 저절로 다 또 와서 가만 앉아 있을까? 가만 들여다 보니까 바로 이 교회당 문화와 관련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당과 같은 이런 강당에 모이면 하나 아니면 A 아니면 B를 합니다. 모이면 뭐냐? 우선 김일성의 오로 이걸 당 비서가 북한에서 당 비서는 당 목사나 같죠. 당 비서가 김일성의 오록을 1시간 2시간 동안 읽어줍니다. 두 번째로 끝나면 생활총화라는 걸 해요. 생활총화라는 건 비판 혹은 자아 비판 혹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런 정치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치 활동을 위해서 사람을 모아놓으면 사람들이 잘 하지도 않고 잘 울고 대단히 싸서나서 이렇게 모이는 걸 대단히 싫어하는데 이 여성들이 교회에 나와서 가만히 해보니까 대단히 이거 재미난 거예요. 우선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우선 성경책을 목사님이 쭉 읽어주는데 성경책의 내용이 다 내용 자체가 다 아름다운 내용이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가볍게 해주는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 계속 모여서 여성들이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성가를 부르게 합니다. 모여서 아름다운 멜로디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몇 달 해보다 나니까 결국 일을 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발걸음이 교회당으로 모이는 게 여자들이. 그래서 그다음에 야 이거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 여러분이 사진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원래 1988년도 김일성이 세운 봉수교회당입니다. 옆에 있는 사진이 2008년도에 이 봉수교회당을 허물고 한국교회들과 같이 다시 세운 봉수교회당입니다. 이 두 건물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뭐의 차이입니까? 구조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차이를 발견해내면 북한이 왜 교회당을 더 짓지 않고 여기서 멈춰섰는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교회당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원래 이렇게 지었던 교회당은 뭐에 다릅니까? 네, 경비실. 그 다음에 예? 무슨? 예. 그 다음에 누구 또? 맞습니다. 다 잘 발견했어요. 자, 우선 십자가를 한번 좀 봅시다. 자, 원래는 제일 처음에 김일성이 세울 때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당처럼 십자가를 그 건물의 제일 높은 곳에 누구나 다 보이는 곳에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몇 년 해보니까 북한이 이게 아니다! 라는 걸 알았어요. 저렇게 십자가를 사면팔방에서 다 볼 수 있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2008년에 다시 세운 걸 보세요. 여기다 기둥을 올려 세워서 이 십자가가 요 안에 묻히게 했습니다. 딱 정면이나 뒤에서 보지 않으면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이게 교회당이라는 걸 모르고 지나가면서 보면 교회당인지 모릅니다. 이 뒤에는 약간 언덕이기 때문에 뒤에서 볼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앞도 정면에서 봐야 돼요. 이 교회당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이 주변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먼저서 봐도 이 십자가가 다 보였어요. 그러면 십자가가 보이는 거하고 안 보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다시 지었느냐? 네, 바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봉수교회당을 짓고 먼 데다가 많은 인수를 놓고 교회당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느냐 모이지 않는가를 봤습니다. 그런데 주일만 되면 주일날 예배 보는 시간만 되면 교회당 주변에 어슬렁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딱 일요일 아침 10시가 되면 그 주변을 한 바퀴 빙 돌고 가시고 그래서 딱 그 시간 되면 나타나는 나이 든 분들을 잡았습니다. 잡아다가 물어봐요. 왜 이 시간에 딱 오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들이 뭐 친구네 집으로 지나갔다. 아니 그럴 수가 없다 당신. 매주 딱 이 시간이면 요 교회당 주변에 오는데 당신 혹시 진짜 아니냐? 절대 당신 우리가 처벌하지 않을 것이니 당신 한번 마음을 열고 솔직히 이야기해보라.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나 진짜다. 난 원래 진짜다. 그런데 교회당에 나왔다는 말을 듣고 십자가를 한 번이라도 내 눈으로 보고 싶어서 왔다. 아멘. 이겁니다. 아멘. 이게 김일성한테 보고돼요. 이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종교를 깡그리 말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온 교인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해봐도 김일성을 이해합니다. 왜? 자기 아버지가 기독교였고 어머니 이름이 강단석입니다. 네. 자기 온 집안이 다 기독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김일성을 적었다가 이거 내가 종교를 철저히 말살했지만은 결국은 신도들이 마음에서 하나님은 가지 않았구나. 김일성은 딱 이해를 그렇게 됐고. 두 번째는 자 여러분 여기다 지금 이거 경비실을 해놨다고 했죠? 이 경비실 앞에 이거 지금 화면이 지금 뚫어지게 불이 있었는데 여기는 차단막을 설치했습니다. 스위치 당기면 따로따로 작은 차단막을 닫게요. 그다음에 여기 당장 보이시죠? 당. 왜 이렇게 이 주변에다가 이렇게 경비실을 짓고 차단막을 설치하고 교회당 주변에다 담을 쓰였을까요? 이것도 아주 재미난 일입니다. 네. 교회당을 짓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냐 모이지 않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젊은 애들이 모여요. 땅이 널려면 젊은 애들이 와서 그 무엇인가 열심히 노트에다 쓰고 갑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거 뭐하냐 지켰다가 딱 잡아서 뭘 썼는가 보니까 북한에서는 체벌하고 합니다. 체벌하는 게 뭔가 하면 이 교회당에서 여성들이 성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성가를 부르는 그 노래가 아름다우니 그 노래를 예수라는 임하는 애들이 다 체벌해가지고 무슨 노래인지도 알지도 못하면 다 체벌해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그 노래를 한번 이렇게 해보고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비록 그게 오용 반제식 종교 활동이지만 창문을 모조리 다 닫고 이 원래 봉수교회당에 에어컨도 없었어요. 창문을 다 닫고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틀고 그 안에서 설교하는 내용은 물론 노랫소리도 바깥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절대 사람들이 그걸 들을 수 있게 교회당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둘레에다 담을 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여기서 찾은 교훈은 뭐냐? 아무리 보여주기식 교회라도 지금은 안 된다. 왜? 교인들, 이전 교인들은 십자가만 보아도 생각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이걸 발견하고 더는 교회당을 짓지 않았습니다. 이전 신자들이 교회당 주변에서 서서거리던 신자들을 북한이 잡아다가 적치면서 아직도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은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실제로 교회당은 김일성이가 지으라서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평생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교회당을 지어주셨다. 김일성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 말하는 김일성은 더는 교회당도 짓지 마라. 내가 별게 지어도 신자들 내가 지었다고 믿겠느냐? 그걸 하나님이 지었다고 그러지. 이겁니다. 자, 제가 바로 북한의 정치 시스템이 세습에 기초한 신종 체제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한 가지 두 사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지도자들 중에 스탈린이나 마오쩌둥과 같은 그런 이름 있는 독재자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꿈에서도 자기의 권력을 세습할 생각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 이념의 대체이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게 다 마오쩌둥의 아들이고 스탈린의 아들들이지만은 결국은 아버지가 죽으면서 그들도 다 평범한 생활을 했고 마오쩌둥의 아들은 한국전쟁에 참가해서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이걸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북한은 신정체제, 말하자면 수령을 공산당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늘이 내려보낸 그런 하느님 위에 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이 자기를 하느님과 같이 놓거나 하느님 위에 놓은 시스템은 다 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북한은 이렇게 김씨 일가를 하느님보다 위에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은 앞으로 꼭 망합니다. 아멘. 이거 시간상 문제예요. 아멘. 이런 시스템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북한의 법률 시스템, 정치 구조를 우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국에 와서 강연 다니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뭘 물어보느냐. 아이고, 내년 되면 한국에서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인데
왜 북한에서는 아직까지도 저런 포갑 통치를 반대해서 봉기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왜? 북한은 그러면 과연 어떤 법률 시스템에 우거하고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나온 영화 박열의 한 장면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퀴즈를 하나 주겠습니다. 박열 이제 나오는 보시는 박열의 장면을 보시고 북한에서 가능한 장면은 무엇이겠는가 한 가지씩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제 보시는 장면은 이런 겁니다. 박열이라는 영화 박열 보셨어요? 박열 다 못 보셨네. 한번 보세요. 박열이라는 것은 일제 때 항일 운동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천황을 죽이면 일본 천황을 죽이면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몰래 학약을 일본에서 화약을 들여서 천황을 암살하는 계획을 세우다가 결국 발각돼서 체포됩니다. 그래서 일본 재판정이 나갑니다. 그래서 일본 재판정에서 이렇게 천황을 암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박열이라는 아나키스트를 총살하겠느냐 아니면 정신징역을 위해 처하겠느냐라는 걸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적재했다고 제가 말 많이 했는데 고정에 적재했다는 것은 모르고 영화를 보시면 야 우리 영화라도 저 일본 대법정에서 저러고 나와도 되는 거야 할 정도로 좀 황당한 그런 장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일본인이 쓴 강하고 믿고 편견 보셨죠? 네, 일본 재판정에 들어갈 때 박열이가 고종 황제를 모방한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네. 이 장면에서 보시면서 이 그때 당시 진짜 일본 법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본 법정에 보여준 이 장면에서 현재 북한 법정에서 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한 가지씩 꼽아주세요. 가능하지 않다를 찾아주세요. 뭐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그러니까 피고인이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법정에 자기 발로 들어가지 못하겠죠.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미리 갖다 앉혀놓고 미리 갖다 자기 발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만체제 피고인이 그다음 변호인이 없을 것이다. 네 번째 다른 것에 가서 물어보니까 다른 것을 쓰지 그런 이야기하고 또 어떤 것이지만 그 이제 재판할 때 초출에 외국 기자들이 있는데 북한 법정에는 아마 외국 기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관중 관람석에 이제 박열의 친구들이 들어가서 박열이 들어오니까 막 만소리 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피고인 친구들 와서 피고인을 옹호하는 그런 이 몸동작이나 이거 소리를 지르지 못할 것이다 이럽니다. 또 여러분 북한에는 북한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은 재판이라는 게 재판이 없습니다. 없다. 아 맞아요. 재판 없다. 재판이 없어요. 왜 재판이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 재판을 해서 경중을 따져서 죽이는 것은 법치제도에만 있는 겁니다. 북한은 언제부터 법치가 나왔습니까? 근대 사회가 생기면서 물론 그전에도 법은 있었지만 그래도 공평하게 법을 보고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뭘 하는 건 이거 법치제도인데 법치제도 전에는 이거 전 근대적인 사회에서는 왕이나 절대 군주가 누구 죽여 하면 목을 칩니다. 개인이 결심해서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 것은 인치라고 합니다. 인치.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인치, 개인이 결심에 따라서 사람을 무대기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북한밖에 없습니다. 이런 재판 자체가 없습니다. 왜 재판 자체가 없느냐? 북한은 또 공산주의 이론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공산당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걸 실시합니다. 그런데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걸 실시할 때 그 제재를 반대하는 사람은 한국에서처럼 법률적인 견제에서 피고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당 반임금 분자로 봅니다. 사람이 정치적으로 반당 반임금 분자로 보면 법이 판단하는 기준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이게 북한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죽이거나 수용소로 끌어갑니다.
만약 재판이 있다면, 법정이 있다면 내가 성경책을 보다가 잡혔다 하면 법정에 가서 자기를 변호할 수 있어요. 아니 헌법에 성경 이거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돼 있어서 난 성경책을 냈는데 내가 잘못했으니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끌어가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성경을 보다가 하늘을 보다 잡히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북한이란 어떤 사회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 강연을 통해서. 첫 번째, 개인이 재산이나 생산수단을 가질 수 없는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에, 정치적으로는 당과 같은 그런 정치 집단이 나라를 영도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 일가가 마치 또 옛날 우리 신정 통치 때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나라를 통치하던 그런 신정 정치 체제이며, 법률 구조에서는 이자 방금 설명한 것처럼 전 근대적인 인치 체제에 기초한 사회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사회주의 경제의 신정 정치 시스템에 인치 법률 체계를 갖춘 사회가 북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북한에 대한 이해가 바로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현재 핵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우리가 2008년도는 우리가 한반도 역사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격동적인 한이었습니다. 지금 12월 달에 들어가서 오늘이 12월 17일이죠. 이제 우리가 보름 정도만 지나면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거 한 해 동안에 남북 정상회담이 3번 열렸습니다. 또 북한과 미국 사이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전쟁을 한 지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두 정상이 만나는 그런 극적인 특별 사변도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폼피오라는 미 국무장관이 1년 동안에 북한을 4번 갔다 왔습니다. 미국이라는 이 대국이 어느 한 나라에 자기 외교 수장을 4번 보냈던 전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해가 다가는 이 순간 북핵 문제에서는 아무런 진전도 없어요. 될 것 같으면서 또 멈춰섰고, 멈춰서다 또 나가다가 또 멈춰서고,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북핵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침체에 빠져 있을까요?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좀 더 북한 핵 문제를 넓은 각도에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공인된 8개 핵 보유국입니다. 이 8개 핵 보유국 중에 맨 위에 있는 5개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은 국제법적으로 너희들은 핵을 가져도 된다고 허용된 나라들입니다. 국제적인 핵 질서가 이렇게 5개 나라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핵무기를 가지지 말라는 것이 국제법입니다. 법이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3개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핵 보유국입니다.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그러면 우리가 저거 국제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게 핵을 가졌으니 당연히 제재를 가하고 이 나라들은 정상국가대회에서 아웃돼야 되겠죠. 불법 국가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나 인도나 파키스탄은 국제법을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국가로 대우받고 있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이 4번째 핵보유국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느냐? 바로 이 3개의 불법 핵보유국들이 간 그 길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은 어떤 방식으로 갔느냐라는 걸 우리가 잠깐 봅시다. 파키스탄 나라를 하나 보겠습니다. 파키스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슬람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들과 유태교인 이스라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이슬람교가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된다 라는 그런 공통인식이 수십 년 동안 있었습니다.
실례로 1981년도에 이슬람 국가인 이라크가 경수로 발전소를 건설했는데 핵무기도 아니고 경수로 발전소라는 핵발전소를 건설했는데 그때 미국과 이스라엘은 핵발전소를 건설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왜? 핵발전소를 운영하면 거기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물질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이슬람 국가는 그 핵물질을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이라크에 요구했는데 당시 사담 후세인이 거절하고 강행합니다. 강행하니 어떻게 합니까? 말을 듣지 않으니 폭격기 10대를 동원해서 그 핵발전소 자체를 완전히 폭격해서 제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같은 이슬람교 국가인 시리아가 지금도 내전하고 있지만 시리아가 핵 연구소를 만들고 소형 핵 반응로를 건설하려고 하자 또 이스라엘은 폭격기를 들여보내서 아예 제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이슬람교 나라들은 핵을 못 가지겠구나. 미국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1998년도에 이라크에 이어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이슬람교 국가인데 핵실험을 합니다. 핵실험을 짧은 시기에 다 준비해 놓기다가 천천히 오랫동안 하면 미국이 제재를 할 걸 뻔하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5차례 핵실험을 쫙 해버립니다. 해버리고 우리는 이제 핵을 완성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라고 국제공동체에 요구합니다. 이 순간 미국은 강력한 반응을 겁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국제공동체, 지어 중국과 소련도 절대 안 된다.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정치, 경제, 군사적인 제재를 끝까지 가해서 파키스탄을 구소기 시대 국가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내놔. 파키스탄이 딱 꽂혀요. 우리 못 내놓겠다. 꽂히는 이유가 지금 북한의 이유하고 비슷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파키스탄의 주족은 이슬람교로서 힌두교인데 인도인데 인도가 군사 강국이고 대국이고 핵무기를 가졌다. 그러니까 이 군사 강국인 인도의 군사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파키스탄이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파키스탄에 핵을 내려놓으려면 미국이 먼저 인도 보고 인도의 핵무기부터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파키스탄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 지금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체제 보장, 군사위협 제고와 비슷합니다. 말하자면 핵무기 보유의 명분이라고 합니다. 정치 외교학에서는. 두 번째는 파키스탄이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미국하고 붙습니다. 뭐라고 붙는가 하면 하느님은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었다. 하느님 앞에서 모든 종교는 평등하다. 그런데 기독교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유대교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슬람교만 핵무기를 못 가지게 하느냐? 어디 성경에 핵무기는 기독교와 유대교만 가지고 있고 이슬람교만 가지지 말라는 내용이 어디 있느냐? 이건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보는데 이거 평등하다고 보느냐? 평등성 기독교인들의 평등 문제를 가지고 미국하고 싸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내 나라 하면서도 이거 뭐 어쩌지 못하고 어정쩡해 있어요. 그러면서 98년도가 지나가고 99년도가 지나가고 2000년이 지나가고 3년을 보냈습니다. 협상하면서 대승이 3년 동안 미국은 파키스탄에 주던 모든 경제 군사원전을 다 끊습니다. 그리고 너네가 이거 핵을 안 내려면 월가에서 미 국영권에서 파키스탄을 내쫓겠다고요. 아니 파키스탄 같은 나라가 월가에서 쫓겨나면 끝장입니다.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쫓겨나면. 그런데 2001년에 3년을 거쳤는데 파키스탄이 미국하고 협상하면서 2001년 9월 11일 날 파키스탄에는 뜻하지 않던 행운의 사건이 터집니다. 9월 11일 미국에서 테러 공격 사건입니다. 이 테러 공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미국으로서는 파키스탄의 핵을 뺏는 일을 먼저 해야 되겠는지 아니면 반테러전 이슬람권에서 미국을 반대하는 테러분자들 소탕전을 먼저 해야 되는지 두 갈림길에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은 결국은 반테러전을 먼저 걸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결국은 반테러전을 위해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벌이자 보니까 파키스탄의 도움이 없으나 전쟁을 못하게 됐어요. 아프가니스탄에 수십만원 병력을 잃어야 되는데 파키스탄의 영공과 영토를 통과해서만 아프가니스탄에 갑니다. 결국 미국은
하는 수 없이 파키스탄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파키스탄에 가했던 모든 제재를 풀어줍니다. 3년 버텼어요. 파키스탄에 협상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북한이 두 번째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시간을 벌고 뻗치면 결국은 한국이나 미국도 마지막에는 지쳐서 모르겠다 너네 가지고 가져라고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핵을 들여다볼 때 북한이 어떤 명분을 세우느냐, 미국하고 협상할 때 어떻게 명분을 세우고, 두 번째는 시간을 어떻게 지금 끌고 있느냐. 이걸 딱 보면 파키스탄하고 비교해서 딱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거 북한이 지금 여기로 가려고 하네.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은 어떻게 하려는가 한번 자세히 봅시다. 네. 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명분입니다. 명분. 어떤 식으로 핵을 가지고 시간을 끌겠느냐 이겁니다. 북한은 지금 미국과는 선신뢰 구축, 한국과는 선남북관계 발전, 이라는 명분을 세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수십 년 동안 미국과 한국 사이의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핵을 내려놓자고 하니 결국은 단번에는 어떻게 놓겠느냐. 그러니까 같이 소주도 먹고 고기도 구우면서 서로 신뢰가 생길 때까지 가자. 그 다음에 믿음이 갈 때 우리가 내려놓겠다. 이겁니다. 당장은 못하겠다. 그러니까 요걸 잘 이야기해서 시간을 좀 벌자.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건대는 북한의 이 시간 끌기 전술, 선신뢰 구축, 선남북관계 개선, 이 북한의 전략, 잔머리가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못 먹히는 것 같습니까? 올해 한 해 동안 북한은 한국,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실제 북한도 기대하지 못했던, 꿈꾸지 못했던 엄청난 걸 얻었습니다. 하버실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6월 12일 미국과 북한 사이에 만든 싱가포르 핵 합의문입니다. 이 핵 합의문 원문이에요. 원문을 한번 우리가 좀 봅시다. 가만. 원문에 앞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의 핵 협상을 어떻게 한다라는 원칙을 합의합니다. 원칙을 트럼프가 이렇게 합의해 주었어요. 북한과 미국은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합의 사항을 선언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비핵화에서 핵이 먼저입니까? 신뢰 구축이 먼저입니까? 타이밍에서 신뢰 구축이 앞에 있습니다. 신뢰 구축을 해서 핵으로 간다. 비핵화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합의 사항을 맺는데 네 가지 원칙을 이렇게 합의하다니까 네 개 사항이, 첫 번째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 개선, 두 번째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세 번째가 핵 문제인데 핵 문제도 김정은은 매우 애매모호하게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해 노력한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깜빡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2차 미국 정상회담 또 하자고 하는 게 뭔가 1차 때 아차하고 시행착오를 범했기 때문에 2차 회담 어떻게 하나 해서 그 시행착오를 많이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왜 트럼프가 이 시행착오를 범했느냐? 바로 이 트럼프식의 협상 전술과 협상 기지를 김정은이가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좀 우리 뜯어봅시다. 김정은 위원장을 보면 1분이면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의 진정성을 느낌으로 알 수 있다며 한 말입니다. 첫인상은 5초 내로 결정된다며 좋은 일이 일어날지 아닐지 빨리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I'll know. Just my touch, my feel. That's what I do. 이겁니다. 트럼프가 자기가 지난 시기에 하던 그런 부동산 거래처럼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뭐냐? 이자도 열어봤지만 내가 느낌과 촉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김정은을 일부만 만나보면 비핵화 하겠는지 안 하겠는지 금방 내가 촉각이 올 거, 느낌이 올 것이고, 느낌이 비핵화한다.
라면 내가 사인하는 거고 느낌이 아니다 라면 나는 물을 박수하고 나온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4시간을 만납니다. 1분이면 판단하던 트럼프가 4시간 하고 문건을 가져와서 사인합니다. 김정은 말을 듣어보고 자기 느낌이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했구나라고 방금 여러분 보신 그 문건을 똑바로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 부동산 거래하는 거하고 국가 정상이 문건을 만드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정상이 문건을 만들 때는 그 문건, 외교적인 문건과 문건 단어, 그 순서 배열을 다 보고 이것이 앞으로 일단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실무권에서 정부와 정부가 붙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향후 방향을 정합니다. 여기로 갈 것이냐, 그때 트럼프가 느낌과 촉각을 가지고 사인해주면 안 되는데 트럼프는 느낌과 촉각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 자, 그래서 결국은 6월 달에 싱가포르 합의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핵회담은 또 파탄됩니다. 할 수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또 9월 달에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서 비핵화하겠다는 답변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해서 9월 평양선이 나온 다음 핵 협상이 진척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또 멈춰섭니다. 왜 멈춰섰느냐? 바로 이 9월 공동선언 이해와 해석에서 북한, 미국, 우리 정부 3자 간의 해석이 완전히 엇갈립니다. 북미 회담하고 똑같은 현상이라면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봅시다. 화면에 안 나오네. 네. 자, 화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9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유엔 총회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9월 달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보니 김정은이가 나에게 가급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비핵화를 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부터 북한 비핵화는 급물살을 타고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9월 26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는데 9월 29일 3일 있다가 북한 외무상 이용호가 딱 같은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봅시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동아체제의 구축과 동시행동의 원칙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차이 나는 거예요. 9월 달에 갔다 왔을 때 우리 정부가 이건 가급적으로 빠른 시일에 하겠다는 건데 이용호는 유엔총회 나가서 무슨 뜬금없는 소리들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일방적으로 먼저 절대 핵 안 넣습니다. 가능한 것도 단계적으로 하나씩 잘 살라미로 잘게 썰어서 가능한 것도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하자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약간 혼돈해서 아니 저게 무슨 소리지?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자. 그래서 제가 요 문제까지만 이야기하고 시간에 따라서 끝내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째, 핵.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핵을 없애는 방도를 위해서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핵 협상에는 크게 두 가지 협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핵무기를 처음 시작부터 핵무기를 없애는 걸 시작으로 하는 협상을 비핵화 협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핵무기 자체는 그대로 둬두고 핵무기의 총체적인 위협을 낮추는 것은 국제적으로 핵 군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비핵화 협상을 해서 핵무기를 어떻게 없애느냐? 미국이 1991년도에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라는 이런 핵 대국들과 2년 동안에 비핵화 협상을 해서 수백 개의 핵 미사일을 없앴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딱 할 때,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핵 시설과 핵 무기, 핵 군사 기지를 정찰에다 써내라. 그래서 이걸 핵시설 목록이라고 합니다. 핵 리스트. 이걸 쓴 걸 놓고 미국과 국제공동체가 동시에 전면적으로 비핵화를 시작합니다. 팀을 만들어가지고 핵 공장, 연구소, 핵 바로 실험장, 미사일 생산 기지 동시에 파괴해 버립니다. 이걸 비핵화 협상입니다.
우크라이나 나라하고 이걸 해가지고 미국이 2년 동안에 핵탄두 핵탄두 1,800개와 핵 미사일 267개를 없애고 60억 불을 딱 줬습니다. 약속대로. 너가 다 없애면 돈을 몇십억 줄게. 딱 없애는 계좌로 60억 딱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핵화 협상입니다. 두 번째는 핵 군축 협상인데 핵 군축 협상이라는 건 뭔가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이 핵무기 자체는 그대로 두어요. 다대로 그대로 두는데 핵무기나 핵시설 중에서 일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일부를 약화시키는 걸 핵군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와 미국이 지금도 핵군축 협상 계속합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총 핵탄두는 5,000개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총 핵탄두는 4,000개라고 생각하면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이럴 때 협상을 해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탄두 5,000개 중에서 1,000개를 없애서 4,000개 이렇게 맞춥니다. 이렇게 핵무기를 조금씩 없애는 걸 핵군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핵 공격 능력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하자는 건 뭐냐?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자. 그러면서 처음으로 북한에서 내는 것이 핵 미사일 이건 못 없앤다. 이건 계속 가지고 있겠다. 단 이 핵 미사일을 생산하는 데 이용되었던 풍계리 핵 실험장이라든가 또 핵 미사일 장거리 핵 미사일 발사장 이걸 없애는 거예요. 이걸 없애는데 해당한 제재를 풀어달라. 이것이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보도나 이런 걸 들을 때 새로운 협상을 한다 할 때는 키워드는 뭐냐? 그걸 딱 보고 이건 비핵화 협상이냐 아니면 핵 군축이냐? 핵 군축은 핵무기 자체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핵무기 변두리에 있는 걸 없애는 것은 핵 군축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핵 군축으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위험성이 뭐냐? 핵 군축으로 가면서 핵 군축이 고조하니까 서로 문건을 만들고 합의면 싱가포르 좀 더 만듭니다. 만들 때 핵 미사일을 없애지 못하고 핵 실험장이나 연구소 이런 변두리 걸 없애면 이 핵 미사일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이건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법률적으로 인정해주는 결과를 처리합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원인은 제재 문제입니다. 제재 문제에서 우리가 키워드는 뭐냐? 보편성으로 가느냐, 특수성으로 가느냐. 이걸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보편성이고 무엇이 특수성이냐라는 겁니다. 자, 핵을 가지고 있던 나라의 핵무기를 없앤 신뢰는 국제적으로 대단히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지오이전, 남아프리카도 핵무기를 다 가지고 있죠. 또 핵을 가지려고 했던 리비아, 가다피 이런 나라들과 협상할 때 자, 내가 이 핵무기를 시작해서 1년이면 2년이면 다 완전히 다 없어질 때까지 제재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 제재를 가했던 법률적 근거가 내가 바로 핵무기, 핵 공격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핵무기 자체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제재를 없애지 않는다. 이게 보편성의 원칙입니다. 특수성의 원칙은 뭐냐? 내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제재를 가했는데 내 사정이 그러하다니 그러면 일부 없애는 대가로 제재를 좀 풀어준다. 이건 특수성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재 문제에서 특수성의 원칙을 적용한 전례가 없습니다. 다 보편성의 원칙을 가서 핵무기를 다 없앤 다음 돈을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핵 문제에서 북한은 특수성으로 가자는 겁니까? 아니면 보편성으로 가자는 겁니까? 북한은 특수성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현상 국제정치 문제에서 문제는 뭐냐? 특수성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북한뿐입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있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중국, 러시아, 그 다음 우리 정부. 그래서 중국, 러시아, 우리 정부, 북한 네 파가 하나고 미국과 유럽이 다른 한파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지금도 제재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쟁하는데 중국, 러시아 대표는 매일과 같이 연설합니다. 북한 제재를 풀어줘야 된다. 왜 제재를 풀어줘야 되느냐? 올해 우선 북한이 핵 미사일도 발사 안 했고 핵 실험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멈춰섰다. 첫 번째. 두 번째, 핵 실험장, 풍계리 핵 실험장 이걸 없애버렸다.
세 번째 미사일 발사장,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이것도 좀 없애겠다고 하다. 그러니까 제재 이 일부를 풀어주자. 이게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매일 주장한 겁니다. 반대로 미국과 유럽은 제재를 왜 가했느냐? 제재는 핵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핵무기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제재가 유지된다. 보편성의 원칙을 가릅니다. 그래서 이 보편성의 원칙과 특수성의 원칙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은 다 지났기 때문에 2019년에 가서 과연 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비핵화로 갈 것이냐 핵군축으로 가느냐 또 제재 문제에서 보편성으로 가느냐 아니면 특수성으로 가느냐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이 명심하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